이 녀석의 학술 명칭은 속이 호모이고 종이 사피엔스인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성별이 다른 이 녀석도 당연히 호모 사피엔스지요.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다니는 해리포터를 비롯한 그의 친구들이 아무리 인간을 머글이라고 칭하고 자기들은 마법사라고 우겨도 이들 또한 어쩔 수 없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이렇게 지구에 존재하는 77억 명의 개개인은 나이와 성별, 피부색과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진화적으로 호모 사피엔스와 가장 가까운 침팬지만 하더라도 침팬지와 보노보라는 두 개의 종이 있습니다. 종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로지 한 종, 호모 사피엔스만 존재하는 인간의 생물학적 종 다양성은 완전 빵점이지요. 어떻게 지구에는 호모 사피엔스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호모 중에 다른 종은 왜 없을까요?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생 인류의 진화 과정을 얘기하면 꼭 등장하는 몇 가지 학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지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중에서도 아퍼런시스 종이 루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퍼런시스는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뜻이고 루시는 가장 오래된 아퍼런시스 화석을 발굴하던 1974년 11월 24일 하루 종일 비틀즈의 루시 인 더 스카이 다이아몬드를 반복해서 들었다고 해서 그 유골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대한 지역의 흙을 조심스럽게 벗겨내는 일이 좀 지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노래를 열심히 들은 것이지요. 이 원숭이 인간은 아주 진짜 먼 300만 년 전보다 더 오래된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래도 호모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어르신들의 도구를 사용했다는 호모 하빌리스, 완전 직립보행을 했다는 호모 에렉투스가 있지요. 이 조상님들은 현생 인류의 원천이 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베이징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베이징에서 발굴된 호모 에렉투스에 속하는 원인이지요. 그리고 꼭 튀어나오는 이름이 우리가 네안데르탈렌이라고 부르는 어느 순간 완전 사멸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데니소바인, 호모 안테세소르, 호모 날레디, 호모 로데시엔시스 등이 튀어나오지요. 이들은 현생 인류가 아닌 구인류에 속하는 어르신들입니다. 현생 인류 신인류에는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호모 사피엔스가 있지요. 그 종 아래 아종으로 사피엔스가 있고 호모 사피엔스, 이달투아, 크로마뇽인이 있기는 했지만 현존하는 종은 오로지 호모 사피엔스밖에 없습니다. 현생 인류의 진화를 단순화해서 설명할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도구를 사용했던 하빌리스, 완전 직립보행을 했다는 에렉투스, 그리고 현생 인류 사피엔스가 나왔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호모 하빌리스가 직접적으로 호모 에렉투스의 조상이고 호모 에렉투스가 또 직접적으로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은 진화 과정에서 공통의 조상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진화를 다양하게 풍자한 카툰이 있어 몇 개만 골라봤습니다. 모든 카툰에서 똑같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조상님과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조상님을 그리고 현생 인류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를 시대별 특징을 담아 묘사해 놨는데요. 핸드폰 하는 인간, 오락기에 동전 넣는 건지 아닌 비트코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던 코인하는 인간, 비만의 TV 보는 인간 등등 다양하지요. 사이언스 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간으로 진화할 것인가 못지않게 어디서 어떻게 진화했는지도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데니소바인, 베이징인 하는 이름은 모두 호모 속에 속하는 종이긴 하지만 현생 인류가 아닌 구인류지요. 이런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1984년 제시된 다지어키 원설 때문입니다. 1984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울포프 교수 연구팀이 가장 먼저 제안한 이론인데요. 약 2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전 대륙으로 퍼져나가 각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현생 인류가 출현했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시대를 살았던 서로 다른 종 간의 사랑이 이루어져 각 지역별 독자적 현생 인류 진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 이론의 배경에는 고고학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즉 특정 지역에서 발굴되는 유골을 들고 대뇌와 소뇌의 크기가 아시아에 사는 현생 인류와 비슷하니 아시아인의 조상이다. 유럽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유골이 유럽인과 비슷하니 해골 구조가 어쩌고 치아의 구조가 저쩌고 하면서 하나의 썰로 제시했습니다. 크게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아프리카인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인은 아시아에서, 유럽인은 유럽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지요.
호모 에렉투스의 기원이 아프리카이긴 하지만 뭐 그거야 200만 년 전의 일이고 현재 유럽인이 아프리카에서 나왔다는 것도 아니니 모두가 만족할 만한 흡족한 가설이지요. 그런데요, 1992년 미국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지의 표지에 그 당시 미국인들의 사고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진이 하나 걸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흑인이고 그 옆에 37살의 유전학자 레베카 칸 박사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걸리게 된 배경에는 1987년 네이처 잡지에 실린 레베카 칸 박사와 앨런 윌슨이 쓴 미토콘드리아 DNA와 인류의 진화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논문에서 미토콘드리아 DNA의 분자 시계를 이용해서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아프리카 기원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각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기원했다는 것을 완전히 뒤집은 내용인데요.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살았던 한 여성이 현생 인류의 공통의 어머니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가상의 여성에게 미토콘드리아 이브, 아프리카 이브라는 특별한 별명을 부여했습니다. 흑인인 이 여성의 후손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 현재 유럽인, 아시아인, 호주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프리카 기원설입니다. 뉴스위크지의 표지에서 아담과 이브가 흑인으로 표현된 것은 아마도 어떻게 유럽 백인의 기원이 흑인일 수 있겠냐는 그들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표현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연구팀이 사용한 미토콘드리아의 분자시계란 무엇일까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있는 생명체의 에너지 ATP를 만드는 작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조금 독특합니다. 얘는 그 안에 자기만의 DNA를 따로 가지고 있으며 자기 혼자 스스로 복제를 합니다. 보통 하나의 세포 안에 수백에서 수천 개가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면 개체수가 마구 늘어나고 축 처져 있으면 미토콘드리아도 늘어져서 복제를 잘 안 합니다. 문제는 얘가 유전되는 방식입니다. 유전이 되려면 자손을 낳아야겠지요. 자손은 각각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난자가 만나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수정란을 이루면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자는 진짜 딸랑 23개의 염색체만 난자에 전달합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과 에너지,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한 소기관은 모두 난자가 제공합니다. 모든 수정란의 미토콘드리아는 난자, 즉 엄마로부터 온다는 것이지요. 자손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딸이 없다면 나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은 나의 세대에서 끝납니다. 아들 녀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의 미토콘드리아는 엄마로부터, 엄마의 미토콘드리아는 엄마의 엄마로부터, 그 엄마의 엄마의 미토콘드리아로 또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궁극에는 현생 인류의 공통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부르는 이 공통의 어머니가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 북동부 에티오피아에서 기원했다는 것이지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 중 누가 더 조상에 가까운지는 미토콘드리아의 DNA의 변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기간 안에 더 많은 자손을 남길수록 더 조상에 가까운데요. 세대가 많아지면 더 많은 변이가 일어나지요. 이를 토대로 분석해보니 아프리카인의 미토콘드리아 DNA 변이가 가장 높더라는 것이죠. 그 이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되면서 아프리카 기원설은 더 견고해져서 다지역 기원설을 밀어내고 현생 인류 진화의 대세 가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보다 세부적인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에 반하는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면서 가설은 보다 구체적이 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합니다. 그 하나의 예로 동시들을 살았던 다른 종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의 46개 염색체를 통째로 읽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여기저기서 발굴된 7만 년 전, 5만 년 전에 다른 종 유골들에서 DNA를 분석해서 비교해 봤더니 아프리카인을 제외한 전 현생 인류의 DNA에서 멸종한 구인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2%나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종 간의 사랑으로 인해 불규칙적으로 유전자가 섞인 시점들을 추정해보는 리뷰 논문이 2014년 네이처 리뷰 지네틱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기원설이 일부 수정되어 부분 대체론으로 전환된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2017년 북부 아프리카의 모로코 서부 해안 도시 사피에서 남동쪽으로 55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제벨 이르후드 동굴에서 30만 년 전에 살았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호모 사피엔스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네이처 잡지에 발표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보다도 10만 년이나 앞서고 있지요.
한편 데니소바인의 DNA를 얻어 분석해서 현생 인류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 유전자의 데니소바인 DNA는 네안데르탈인보다도 많고 지역에 따라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는 무려 5%까지도 있더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종간의 위험한 사랑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약 2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호모 에렉투스는 전 대륙으로 퍼져나가 지역별로 후손을 남겼고 그들은 각자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약 13만 년에서 약 11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던 후손이 아프리카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오래된 조상이 언제 출현했는지, 이동의 출발지가 어딘지, 한 곳인지, 여기저기 산발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들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으로 이동하여 각 대륙에 퍼져 각자 잘 살고 있던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데니소바인과 3만 년 동안 너 죽고 나 살자의 한판 승부를 벌였으며 종간에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사랑도 했다. 그리고 현생 인류를 제외한 다른 종은 다 멸종했다. 그 결과로 오로지 하나의 종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만 현생 인류란 이름으로 남았다. 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아스달 연대기가 너 죽고 나 살자의 전쟁과 종간의 사랑을 다룬 드라마지요.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현생 인류의 조상이 대륙으로 퍼져나간 시간과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을 2012년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을 참조하여 순차적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약 11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벗어나기 시작한 현생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와 유럽이 이어지는 현재의 터키 지역까지 진출합니다. 그러나 네안데르탈인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에서 일부 밀려 다시 아프리카 대륙으로 고립되었다가 5만 7천 년 전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유럽 대륙으로 퍼져나갑니다. 폭발적인 아웃 오브 아프리카 시기입니다. 유럽 대륙에서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서 데니소바인을 만나 공존하다가 우리가 마지막 빙하기라고 부르는 2만 7천 년 전부터 홀롯의 시작 시점인 1만 1700년 전 기간에 완전히 전 대륙을 차지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인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들은 아프리카를 벗어났을까요? 본 영상에서 참조한 2012년 사이언스 잡지에 실린 이 결과를 비롯하여 수많은 과학자들이 제시한 논문에 의하면 이주가 시작된 지역과 연대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의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아래 그래프는 현생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벗어나 대륙을 점령하던 시기별 온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동의 절대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현생 인류 조상의 보다 명확한 출현 시기와 기후변화에 의한 현생 인류의 이동을 세부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최신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 IBS 기후연구단이 네이처 잡지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 분자 시계를 이용해서 분석해보니 현생 인류 직접 조상의 발생지는 아프리카 북동부가 아니라 아프리카 남부이고 이들은 약 13만 년에서 11만 년 전 사이 1차로 북동부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그 이후 2차 더 남쪽으로 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촉발시킨 원인은 강수량이 늘어 북동부 지역이 더 풍요로운 지역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의 2만 6천 년 주기의 세차운동이 주 원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갔는데요. 적어도 아웃 오브 아프리카 1차와 2차 시기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프리카를 탈출한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와 더 풍요로워진 땅으로 뻗어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이 그들을 밀어낸 푸쉬가 아니라 더 좋은 환경이 그들을 꼬드긴 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체가 살아가는 지구에는 현재 인구 증가와 같은 내부적인 원인과 지구의 세차운동 변화, 자전축, 기울기 등의 변화와 같은 외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기후변화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초기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원인이 세차운동에 의한 것이니 이는 외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일어났던 시기를 포함하여 약 40만 년 동안은 특이적으로 4번의 빙하기와 5번의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간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찌그러진 타원형의 지구 공전 궤도에 의한 이심률 변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그리고 세차운동의 3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약 10만 년을 주기로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달라지는 밀란코비치 사이클이 주된 원인입니다.
현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이 넘는 상태로 현생 인류가 출현한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간빙기와 맞물린 인간 활동에 의한 자연 증가분을 훨씬 초과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현재의 지구온도 상승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도가 상승하면 육상 빙하가 녹고 그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바닷물의 온도 상승에 따른 부피 팽창과 맞물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에 접한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배경은 육상 빙하가 완전히 다 녹으면 각 대륙의 모양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국경도 없고 전 세계 인구가 대한민국 총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던 13만 년 전 현생 인류의 조상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할 때도 너 죽고 나 살자의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약 193개가 넘는 국가가 나라마다 국경이라는 선을 그어놓은 현실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는 더 치열한 한판 승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북극곰만 걱정하는 시기는 끝난 것이 아닐까요? 이미 그 승부는 자원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기후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14번째 기후변화와 인류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였습니다.